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환경대학교 석좌교수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이 농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실까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한 6, 7년 전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 그건 불법이 될 것이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자동차들 보면 많은 자동차 중에 이 자율주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화되고 좀 더 고도화되면 아마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대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농업 문제를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이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딱 멈춰서 이렇게 뒤를 본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디안들 조상부터 내려온 아마 생존을 위한 습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농업도 한번 미래를 위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농업은 지금까지 어딜 향해 달려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딜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농업을 연구한 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농업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글로벌하게 많은 기업에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량이 굉장히 위기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번 그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죠. FAO에서 매년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얘기하는데 올 3월 달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한 공급의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때 말이죠. 대한민국의 식량 작업률은 어느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는 게 풍족하니까 우리는 식량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식량 작업률이 50%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육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육류를 먹으려면 이 사료 곡물까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작업률이 20%밖에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거기서는 매년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 나라의 식량의 이 수급 상태라든지 안정적인 상태를 여러 가지 그 잣대로 측정하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반대로요, 식량 생산이 10%도 안 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식량의 90%를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왜 이렇게 식량 안보 지수가 높을까요?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수입국을 170여 개국으로 다변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작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량의 안보 지수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4차 산업혁명,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그 기술들이 농업이나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 형태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빅뷰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어느 컨설턴트지요. 이 조영호 선생님이 처음 쓴 말인데요. 크게 희미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앱으로 음식을 시켜 드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또 앱으로 택시를 탄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오죠. 이미 계산도 다 끝났습니다. 또 앱으로 택시를 우리가 부르면 택시가 와서 그냥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음식 배달 앱은 외식업일까요? 또 요 택시 앱은 운수업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업종 간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각 업종에서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해왔으면 됐었던 거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또 서비스와 제품,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계 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뷰러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 빅뷰러 시대에는 자기의 경쟁 상대가 업계 내부가 아니라 경계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매년 연초가 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고의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의 CEO들이 이 가전 박람회에 참가를 하죠. 근데요, 2019년도에 뜻밖의 화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이 식물성 고기, 햄버거였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의 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얘기한 걸 보면 2035년까지 지구상의 축산을 식물성 고기로 대체를 하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소고기가 나왔고요. 2020년도에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우 다 좋아하시죠? 우리가 명절 때 한우 고기를 받으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댁 주변에 축산 농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러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기는 좋아하지만 축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문제, 냄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최근 들어 비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식물성 고기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식물성 고기가 축산물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한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죠? 미국산 수입 쇠고기 아니면 호주산 수입 쇠고기가 우리 한우의 경쟁 상대였어요. 근데요, 갑자기 이 식물성 고기가 대한민국 한우의 경쟁 상대가 된 겁니다. 식물성 고기가 축산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정부의 농림부에도 이 식물성 고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근데 한우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가 된 거죠. 제가 2019년도에요, 이 식물성 고기 소식을 듣고 이걸 바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홍콩에 보니까 이 식물성 고기를 파는 레스토랑이 8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말에 바로 1박 2일 동안 홍콩에 가서 이것을 먹고 왔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한번 맛이 어땠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깜짝 같았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가 보통 이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그 고기를 먹고 나면 어떤 분들은 속이 묵직하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식물성 고기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이 한우 농가나 축산 농가분들한테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제가 최근 들어 많은 한우 농가들하고 만나서요, 이런 흐름에 대해 있어서 우리 한우 농가는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많은 한우 농가들과 저도 많이 만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요, 2019년도에 이렇게 먹는 게 CES에 나오면서요, 올해입니다. 올해 연초에 2022년 CES에 보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3개 추가가 됐는데요. 하나가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또 하나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 항공 기술이 되겠죠. 세 번째가요, 푸드테크, 농식품 분야가 새로운 카테고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건데요. 농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운반, 조리 모든 분야에 이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한국의 이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컨테이너 안에서 흙과 빛이 없어도 이 농작물을 키우는 기술이 2020년도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또 올해는 혁신상 2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농업 분야가 CES에서 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농업은요, 기존의 이런 공업하고 틀려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10시간 일을 하면 쌀 한 가마가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요, 제가 20시간 일하면 2가마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20시간 일하면 아마 1.78가마가 나오겠죠. 만약에 30시간 일한다 그러면 3가마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한 2점 몇 가마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노동이 투입될수록 수학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이게 체감에서 늘어나는 것, 이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이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공업보다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게 작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 또 IT 기업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요. 또 CES조차 농업 분야를 새로운 카테고리에 넣은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이 이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산량 자체가 수학 체증이 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치면에서 보면 농업도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되는 일반 우리가 산업과 유사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CES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자, 이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결을 보고 나서요, 그 중국의 텐센트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작물 재배를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텐센트가 네덜란드의 와게인 대학하고 손을 잡고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1회 대회 때는 5위 가지고 3개월 동안 사람 농부와 인공지능 간의 대결을 했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2등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우승팀의 한 멤버였죠.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이 우승을 했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것을 수행하더라. 근데 퍼포먼스를 보니까 더 좋게 나오더라. 어쩌면 기존의 농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농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3개월간 이 오이 농사를 져서 과연 진검승부가 될까? 최소한 토마토 정도처럼 한 6개월 정도는 심어야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진검승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회 대회 공고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이런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까? 여기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니까 인공지능 전문가, 농업 전문가 한 10몇 명의 한국 팀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이 대회에 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온실에서 저희 그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거고요. 저희는 한국에 돌아와서 원격으로 이 서울에서 이 컨트롤 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자, 6개월 동안 네덜란드에서 토마토를 제일 잘 짓는 토마토 그야말로 왕이 되겠죠. 토마토의 최고의 고수하고 그 전 세계 21개 팀이 모여서 인공지능 팀하고 농사를 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등 인공지능, 2등 인공지능, 3등 인공지능, 4등 인공지능, 5등 인공지능. 사람이 꼴등을 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요, 저희 한국팀, 저희 디지로봇 팀이 세계 3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세계 농업은 지금 새로운 파워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이런 4차 산업기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기술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한국 농업이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한국 농업 위기다. 이 한국 농업을 위기로만 보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이 더 문제고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농업에 새로운 첨단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면서 어쩌면 소농인 한국도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한국 농업의 새로운 또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업은 생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 전 단계에 있어서요. 그야말로 환골탈태되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농업 경쟁력은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시설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어. 우리 이런 장비가 있어. 이게 경쟁력이 잣대였다 치면 앞으로는요.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 우리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이게 새로운 농업 경쟁력의 잣대가 되는 거죠. 이혜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러면서 이 장소와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농사꾼의 시대가 온다. 이것을 우리 소농이 많은 한국 농업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새로운 이런 흐름을 한국 농업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요,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지금 이런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나더 리얼. 그야말로 새로운 진짜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준, 변화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에서 한번 가상의 농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지? 가상의 공간에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소농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또 만약에 이 가상의 공간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백화점을 진다면 어떻게 되지? 아마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농업 교육도요. 현장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가상의 공간에서 농업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내부가 아니라 전 세계의 농업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있다는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축제 공간도요. 이제는 가상의 공간에서 축제를 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의 상상에 의해서 다양한 축제를 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열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상 농지를 거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상상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농업에도 이런 첨단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메타버스까지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제 예상컨대요. 향후 10년 후에 이 농산업의 구조는 과거 반세기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때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상을 이 기술과 결합시킨다 그러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슬슬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제가 식량 위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이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차원의 그야말로 시나리오 프레이밍을 한번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제가 싱가포르 얘기도 말씀드렸죠. 또 하나 우리한테 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의 소비 패턴은요, 10인 1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10명의 좋아하는 물건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미국처럼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 농가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근데요, 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죠? 10인 10색,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10명의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양합니다. 한 명의 소비자가 오늘 좋아했던 것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계속 바뀌는 거죠. 특히 최근에 주목받는 것이 개인형 맞춤 영양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영양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1인 10색으로 변해갑니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것은 소농이 결코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 농업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다양한 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서 이 대한민국이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강소농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한국 농업은 이 소규모 농가, 이 소농들이 많은데요. 이 소농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한국형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런 스마트팜, 유리온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유리온실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소농들한테는 유리온실을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온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소농가들이 할 수 있는 소농형, 한국형 이 스마트팜 모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세계 농업인공지능 대회에 나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아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가려고 했을 때 농업 쪽에 이런 인공지능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인재들이 나와도요, 농업 쪽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농식품 분야에 이런 IT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 인재들이 농식품 분야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재 양성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농업은 저루망 관련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농업에 뒤로 가면 종자, 농기계 다양한 게 있겠죠. 또 앞으로 가면 가공, 유통 이런 농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서 농업을 생산만 보지 말고 농업의 이 밸류체인을 다 같이 본다 그러면 이 농산업을 수출, 국내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저루망 산업의 육성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농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파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가 푸를 청자입니다. 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젊은 생각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알을 깨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한번 한국 농업을 뛰어넘어서 세계 농업에 대한민국 농업이 한번 파란을 일으켜보자 하는 것이 전 파란 정신입니다. 젊은 생각, 알을 깨는 거, 블루오션을 찾는 거, 마지막에 세계 농업에 파란을 일으켜보는 거. 이렇게 해서 시대의 흐름이 이 농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한번 한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지털 강소농, 작지만 이 디지털에 접목된 이 강소농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한국 농업의 새로운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